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강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주제 제목을 제가 교양으로서의 시장경제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양으로서라는 말을 제가 붙였을 때는 이 general education 혹은 liberal education 그 일반 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교양교육이란 것이 현대 지식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갖추어야 할 어떤 교양의 수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교양기초교육원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교양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기본적으로 학술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 문화강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라면요. 따라서 학술성을 지니는 내용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을 강의하라 그러면은요, 학생들이 특히 또 그런 요구도 많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세법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무역에 있어서 실무는 어떤 게 좋을까요? 등등의. 요즘 또 비트코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성을 지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교육이든 간에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칠 때는 학술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학술성의 전제하에서 교양교육과 우리가 전공교육 혹은 전문적인 교육,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양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다른 학문에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보편적이란 말 자체가 전문교육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교양 과목들이 문학, 사학, 철학,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자연과학의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목들은요. 다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특성은 다른 학문에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경영학, 법학 이런 것들은요.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중요한 교육일 수 있지만 다른 학문에 쓰임새가 있는 그런 보편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구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가르친다. 혹은 교양으로서 어떤 경제학 과목에 주식, 부동산, 무역 이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고 자, 핵심적이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장경제론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에 교양 과목으로서의 경제학 여러 이 컨텐츠를 가르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과목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시장경제론, 미시경제 원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교양 과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어떤 거시경제 원론에 해당되는 국민경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한 특성들을 다 만족시키고 있죠. 경제 원론 자체, 특히 시장경제론에서 보면요.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어떤 제도.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특징을 다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 원론의 내용 자체가 교양 과목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제학 원론의 미시경제학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다루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교수자들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는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쳐야 되고 직관적으로 가르쳐야 하지만은 확실하게 기본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이라는 거의 출발 자체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옵티마이즈 하느냐죠. 자, 이와 같은 것은 꼭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시간 제약이 있죠. 자,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목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간 배분하는 게 중요할 것이냐 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 전체의 자원을 국방에 쓸 것이냐 아니면 요즘 코로나에다가 투입할 것이냐 연구 개발에 할 것이냐 소비에 할 것이냐 이게 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미시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과 상호관계고 거시라면 이제 이 전체 애그리게이트 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시경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본인이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줄곧 오늘 강조 드릴 내용은 학생들이 차라리 경제학의 기초 지식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수십 년간 이 경제학 원론 강의하면서 잘못된 선입견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교수님이 열심히 얘기할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효율성이라는 거는 희소 자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고 형평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효과를 균등하게 분배하느냐 이 문제이죠.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형평성이 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 충돌하는 소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통상 우리가 효율적 자원 배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인간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제약되어 있다. 자원은 제약되어 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이걸 간과하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안전 문제가 나오면 요즘 굉장히 안전 문제에 민감합니다. 100% 안전한 먹거리? 자,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원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선택, 먹거리를 안전하게 100%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죠. 결국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경제학이란 이런 겁니다. 인간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시간을 들여서 example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주로 과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죠. 과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과학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영역은 실증 경제학의 영역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역들이죠. 물론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은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 거죠. 예.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은 알고 있고요. 어떤 것은 아직 모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 실험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요즘 실험 경제학이라는 영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연 실험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적으로 이자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려고 그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한 20% 올려봤어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곤란해지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정 경제학의 참과
거짓, 이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인데 이건 주로 노음과 관련된 거죠. Normative Economics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존렌의 문제죠. 당위론, 이렇게 되어야 한다죠.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실정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은 규범적인 영역이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런 실정과 이 규범의 이 구분이요.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정적인 스테이트먼트입니까? 규범적 스테이트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맞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규범적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질문했을 때 이 실정적 영역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자. 자, 형평성의 문제는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동의하는 혹은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세금 더 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부자가 더 내야 되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큰 저항 없이 동의를 합니다. 국가도 그래요. 근데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이 1,000불 세금을 내는데 20,000불인 사람은 2,000불 내니까 더 내는 거죠. 이렇게 할 거냐? 실제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안 내요. 대부분의 국가는 20,000불인 사람은 4,000불 내요. 자, 그럼 왜 4,000불 내야 되지? 자, 이게 얼마든지 이 제기할 수가 있죠. 그죠? 가난한 사람의 최소 생계.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최소 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커튼에 그 세상을 가려놓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미리 어떤 경제 정책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자, 근데 태어나기 전에 몰라. 근데 이 결정은 태어나기 전에 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가난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운이 좋으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가난해지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소 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동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 실정적인 영역의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많이 하지만은요. 이 규범적 영역의 문제는 사실은 이 경제학 강의만을 가지고 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양의 다른 과목들,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가 윤리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여타 다른 교양 과목도 학생들이 병행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경제학 한 과목에서 다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효율성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intertwined 돼 있다. 서로 얽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실정 분석 결과를 규범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오류를 가끔씩 범해요.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는 가정을 경제학에서 하죠. 맨 처음에. 대부분의 시간에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해요. 그런데 이거를 규범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걸 규범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면 시장주의자다 나는. 근데 왜 남을 돕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되게 황당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혹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적 결과는 항상 옳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후진국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어서 시장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 지금 들으면 되게 생소하지만 사실은 30년 전, 40년 전에 시장 경제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 관료들은요, 한국은 시장 경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뭐냐면은 실정적 분석은 아예 무시하고 규범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소득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전체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일할 인센티브를 줄이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 파이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성장하고 분배 사이에 상충관계에 있다는 걸 무시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 생명은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00%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상의 약은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아,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이 트레이드 오프가 뒤에 이제 설명할 기회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서 우리가 마지널 레비뉴와 혹은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그럽시다. 마지널 코스트가 같은 점에서 적정한 것을 찾는 것이 경제학의 특히 시장 경제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트레이드 오프를 잘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가 기회 비용을 잘 설명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 극대화 조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시장에서 해당되는 극대화 조건을 잘 설명하지 않는다든가.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주장에 얽매여 가지고 실정 분석을 무시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목적하고 상반된 정책을 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금 부과하는 거죠. 부자에게 사치세 부과하면은 뒤에 이제 탄력성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금이란 게 부과가 되면은 그게 누구한테 부과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전가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자, 가난한 사람. 자, 누가 더 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냐는 거예요. 자,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소위 탄력성이 큰 사람이죠.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 얼마나 많은 다른 선택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훨씬 더 다른 선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팬데믹 상황이 온다든가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은 누가 가장 피해를 당하느냐? 결국에는 가장 가난하거나 가장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력성의 얘기할 때 그냥 수식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탄력성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옵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올터너티브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자, 그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규범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트에다가 사치세를 부과한다. 미국에서 실제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손해봤느냐? 부자들은 요트 안 사고 경비행기 사고요. 요트 공장에 피해가 가죠. 요트 만들다가 갑자기 경비행기 만듭니까? 요트 공장주가 당한 피해보다 더 심한 피해는 요트를 만드는 노동자가 당하는 거죠. 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규범적인 주장에 얽매여가지고 원래 가난한 사람 돕자고 시작했던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사실은 이 챕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대부분.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경제학에 대한 오해. 심지어 경제학을 배운 경제학과 출신들도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좀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따라서 실정적 영역, 규범적 영역 이것을 그냥 이제 자인이다, 졸렌이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가 실정이냐, 규범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풍부한 이그샘플을 통해서 그 당시 또 이건 또 예를 들 게 많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시간 좀 들여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에 조금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는 거다.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원칙. 우리 맨큐의 경제학에 보면은 경제학의 10대 원칙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그 10대 원칙만 제대로 알면 저는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Federal Reserve Bank에 의존을 해도 된다. 예,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미 이제 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 상충관계의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 이 부분이 의외로 망각하기 쉽다는 거죠. 굿을 택하면은 other 굿은 포기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뭐 많이 봤잖아요, 현실에서. 그리고 지금도 산업 안전 문제, 식품 위생 문제,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뭐 100% 안전하게 해주면 되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한계들이 왜 생기느냐?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 포기해야 되는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상당히 강조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이 끝나면 대부분 다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수요 곡선은 사실은, 미시경제학의 이제 중급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선호 관계를 셋업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프레퍼런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트랜지티비티를 만족시키느냐, 컨벡시티비티를 만족시키느냐, 컴플리트니스를 등등의 얘기를 출발해서 효용함수를 셋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셋업된 효용함수로부터 예산 제약을 통해서 극대화 과정을 거쳐서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예, 좋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셔도 좋고요. 사실 경제학 원론에서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게 직관적으로 가르쳐요. 자,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는다. 뭐 오케이,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학생들은 수요 곡선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학생들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데 이게 어디 가면 드러나느냐면요, 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요, 거기서 수요 곡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나타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왜 이렇게 이걸 못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참 아이러니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 수학 참 잘하잖아요. 근데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구분을 못해요. 자, 수학 시간에 모든 수학책들이 X축에는요, 독립변수 놓고 Y축에는 종속변수를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요 공급 함수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꼭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직축이 항상 가격입니다. 수평축이 양이고요.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수요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수직축이 독립변수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평축이 종속변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가 뒤에 소비자의 개념 이런 얘기할 때 willingness to pay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원래대로 수직축이 willingness to pay가 되고 수평축이 양이 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 균형 얘기할 때 다 프라이스를 수직축에 둡니다. 자,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수학을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학생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곡선이 이동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돈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성 변수하고 외성 변수 구분을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변화한다. 이거는 내성 변수가 변화한 겁니다. 따라서 그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무브먼트 along the curve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자,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텍세이션 했을 때 효과를 보라 그러면요, 학생들이 혼돈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시간을 더 들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복잡한 것은 잘 풉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이 약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내성, 외성.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외성 변수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시간 들어서 외생 변수가 변화하는 건데 이 외생 변수가 변화하면은 어떤 특정한 가격에서만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프라이스고 이게 퀀티티면은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가격이 P1으로 주어졌을 때 퀀티티가 Q1이면은 가격이 P2로 떨어지면 퀀티티는 Q2로 간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인이 변화하면은 P1에서 이만큼 퀀티티가 늘어나고 P2에서도 이만큼 퀀티티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걸 연결하니까 시프트하게 된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30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와 같은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텍스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P2의 가격에서 텍스가 T만큼 붙으면은 P1의 가격처럼 인지하게 되고 따라서 수요량이 P2에 있지만 수요량 자체는 Q1밖에 되지 않는다. P1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시프트하게 된다. 자 이게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y 이꼬르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은 이쪽에 y축 이쪽에 x축을 그리고 서슴 잡고 이렇게 쫙 그립니다.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x가 1일 때 y는 2다. 그럼 여기 한 점 찍고 여기 두 점 찍고 그래서 이 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x가 2면은 y는 4다. 그래서 연결한다. 마치 굉장히 초등학생처럼 보이지만요.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텍세이션에서 다 혼돈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가격, 이 가격의 모든 가격이 바뀔 때마다 퀀티티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조금 번거롭지만 조금 유치하게 보이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에 충실한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급 곡선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 설명이 주어져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요. 뒤에 가서 응용 문제는 그냥 숙제로 줘도 학생들 다 풀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복잡할 뿐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몇 개가 결합이 돼서 복잡해진 문제들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못 풀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건 쉽게 잘 풀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할 필요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프로블럼 셋으로 내줘도 거기다 풀어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균형인데요. 경제학자들 참 경제학에서 균형만큼 중요한 개념이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균형은 어떻게 되냐 물으면은 바로 얘기하는 게 균형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가요? 정말로요? 자, 좀 더 정확히 수요자나 공급자가 현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요인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균형을 가르칠 때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있으면요. 항상 저는 이게 이제 디맨드고 아니죠. 이게 서플라이고 이게 디맨드면은 특정한 가격을 주고요. 이게 액세스 디맨드가 된다. 액세스 서플라이죠. 그래서 이게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액세스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러한 설명이 꼭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뭐 내시 균형에 얘기할 때도 훨씬 더 학생들한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력성이란 뭐냐? 경제학 교과서들이 탄력성 얘기가 나오면 이것부터 나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나오고 설명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고 난 뒤에 수식을 이렇게 써줘요. 가격의 변화 나누기 P 분의 퀀티티의 변화 Q. 그리고 이게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은 비탄력적.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시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탄력성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냐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가격이 변화할 때 quantity demanded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혹은 가격이 변할 때 quantity supplied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인컴이 변할 때 quantity demanded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검은 콩이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그 TV 건강 프로 많잖아요. 건강식품 나왔어요. 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어떤 T-밸류로 판단합니다. T-밸류가 높으면은,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진다. 학자들한테, 연구자들한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만약에 검은 콩이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심지어는 막걸리는요, 그 어떤 특정한 효소가 간에 좋다. 이게 뭐 사이언스 저널에 나온 얘기래요. 자, 그럼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럼 막걸리를 마시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간을 보호하려면. 검은 콩 섭취를 1% 증가시키면 탈모가 몇 퍼센트 방지되느냐? 이건 우리 회귀 분석에서 회귀계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컨셉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example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혼잡 통행료를 받는다.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혼잡 통행료 1% 올리면 교통체증이 몇 퍼센트 줄어들더라. 자, 뭐 이거 너무 많죠. 이런 example들이. 이게 다 탄력성의 개념이죠. 탄력성의 개념. 더더구나 뒤에 나오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텍세이션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돈 적게 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력성을 설명할 때에는요, 저는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직관적인 게 뭐냐? 탄력성이라는 건 경제 주체가 얼마나 많은 선택이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뜻하는 거다. 이 개념 자체 물리학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올터너티브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터너티브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은 비탄력적이에요. 자, 탄력적인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판매자든 구매자든 탄력적인 사람이 유리해요. 이건 국제무역에서도 마찬가지죠. 협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 두 번째는요, 단위의 문제인데요. 경작 교과서가 너무, 어드밴스드 되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단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위의 문제는 뒤에 또 더 반복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탄력성을 얘기할 때, 자, 수요 곡선을 이렇게 디맨드 1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2 그려가지고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학생들은 막 이 수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도 바뀌어 있는데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기울기로 판단을 하지? 왜 거기다가 이 퍼센트로 이 퀀티티와 프라이스 이 레벨을 다시 나누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나누어져야 되느냐? 단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변수가 가격이라 그러면 독립변수는 단위가 원, 달러 이렇게 됩니다. 종속변수가 수요량이면 1개, 2개, 1톤, 2톤 이렇게 갑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1톤, 2톤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1kg, 2kg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하면요, 이 단위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울기로 판단하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수요량으로 나눠주고, 가격의 변화는 가격으로 나눠주고, 자, 단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퍼센티지의 변화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자, 단위의 문제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안 하거든요. 자,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다. 이거 뭐 안 가르쳐 줘도 압니다, 학생들은. 근데 지금 직관적 이해로 올터너티브가 얼마나 많냐. 단위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실 이거 학생들 금방 이해하고 또 빨리 넘어가지만요. 이 효율성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이게 시장경제 이론에서 핵심이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뒀더니만 나타난 시장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가장 적합한 결과가 되더라.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우리가 총잉여고요. 그것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거죠. 자, 그럼 직관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 도대체.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게 마이너스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P, Q 해서 서프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 그래서 이 부분이 총잉이 아니에요? 근데 퀀티티가요. 거래되는 양이 이거보다 늘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잉여가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의 에센스잖아요. 그래서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획 경제를 하는 경우에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퀀티티가요, 이 이퀴리브리엄 퀀티티를 넘어서가지고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깎아먹는 거죠. 극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시장 경제가 극대화시키고 계획 경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냐? 마이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현명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기적이고 똑똑해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경제 순환 모형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면 경제 순환 모형을 저는 아예 이 파워포인트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겨울 정도로. 자, 이 경제 순환 모형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인데 이게 기업과 가게라는 경제 주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제가 미리 이 슬라이드를 보이지 않고요, 꼭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기업이고 이걸 사는 사람이 가게 혹은 개인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사람, 우리가 생산물, 이거 이제 생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가 되고 이쪽은 수요자가 된다. 그럼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이건 수입이고 이거 사면 돈이 나가니까 지출이다.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없으니 물건을 만들어야 돼. 생산을 해야 돼. 생산을 하려면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자,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가게다. 그래서 가게는 공급자다. 이걸 수요하는 사람이 기업이다. 따라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또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생기는데 이 두 개의 시장, 재화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의사 결정, 이 의사 결정의 원칙은 정확히 다 똑같다. 정확히 다 똑같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제학 처음 시작하면은 이 부분부터 강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곡선 도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공급 곡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또 시장 조직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시장 조직, 과점, 독점 뭐 다 설명하고 난 뒤에 한 3분의 2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갑자기 토지, 노동, 자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갑자기 이게 뭐지? 뜬금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가게가 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하는 이 행위하고요, 기업이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행위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유틸리티 펑션 X 제와 Y 제와를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맥시마이즈 시켜서 수요 곡선 도출을 하는 것이나 생산함수 F of KL의 생산 비용 함수 제약 조건을 두고 도출하는 K스타와 L스타 디맨드죠. 생산 요소의 수요.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냥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이 반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마지널 베니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점에서 의사결정해라. 이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걸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면요, 학생들은 계속 숲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숲속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더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 용어입니다. 용어. 이게 용어가 다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이걸 구분해야 되니까. 자, 개인이 어떤 상품을 소요비해서 얻는 마지널 베니핏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 기업이 얻는 거는 뭐라 그러냐?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생산 요소에 나가면 이건 또 뭐, 마지널 팩터, value of marginal product. 뭐 등등. 용어들이 막 마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모든 게 다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이 한 부분이 끝날 때마다 저는 반드시 경제순환 모형을 다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경제순환 모형에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마지널 베니핏과 마지널 코스트인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은 토탈 베니핏과 토탈 코스트를 비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우리 뭐 선크 코스트라든가 뭐 등등의 코스트의 개념도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극대화 원칙이 뭔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택하면 다른 거 포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포기해야 될까를 이것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위의 문제가 또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한계 효용,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효용을 증가시켜 준다 그러는데 효용은 효용의 단위라는 게 있죠. 그게 뭐 얼마가 될지. 근데 한계 비용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가격이 또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하고 효용 단위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어떤 상품 X를 썼을 때 우리가 받는 베니핏은 X의 한계 효용이고 치르는 비용은 PX, X의 가격입니다. 두 개는 단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없애줘야죠. 어떻게 없애줘요? 다른 재화의 한계 효용으로 없애주는 거죠. PX, PY로.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그죠? 단위의 문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느냐? 예산 제약이 있잖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자, X제와 소비 늘리면 Y제 소비 줄여야 되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돈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요. 유틸리티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의사결정 기준을 설명해주고, 마지널 베니핏과 마지널, 이게 이제 마지널 베니핏이 되겠죠. 소비자 수요 이론에서는 이게 마지널 코스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단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제약의 문제. 하나 늘리면 반드시 다른 거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수학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수학으로 쫙 푸시는데 좋습니다. 뭐 학생들이 다 이해하면. 근데 저는 수학을 가르치긴 합니다. 제 과목에서는 미분을 가르쳐 줍니다. 미분이 무슨 개념이냐? 미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 왜 하느냐? 극대값 구할 때, 극소값 구할 때. 그래서 슬로프도 가르치고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왜 가르쳤느냐 하면요, 학생들이 미분 안 배우고 올라온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뭐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자,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수치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 직관적으로 가르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아까 한계 대체율, 이게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와 Y의 크기로 측정되는 한계 대체율 용어에 막 집착하고 뭐 저희들 옛날에 교과서 보면 뭐 고세네 제1법칙, 고세네 제2법칙, 1법칙은 한계용 체감의 법칙, 뭐 2법칙. 자, 그런 거는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자, 화폐 단위가 또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경제학적 함의, 수학으로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제학적 함의가 간과된다는 거죠. 자, 사실 이게 경제학의 문제인가요? 경제학의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화폐금융에도 적용이 되고요. 이게 교육의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고, 국방의 문제, 의료의 문제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교양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외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게, 또 하나는 이제
수요량 공급 다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소위 비교 정태 분석합니다. 가격이 균형을 이뤘어요? 균형 찾았어. 근데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게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르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소득 효과라는 게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체 효과라는 게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왜 물건을 적게 살까요?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학생들한테. 비싸니까요. 비싸도 네가 필요하면 살 거 아니야. 왜 적게 살까요? 자, 적게 사는 정도도 달라요. 자, 어떤 디맨드 커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체 효과가 왜 생기는 건가요? 대체할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체할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사과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과하고 비슷한 사과 주스가 있다. 그럼 사과 주스 사 먹고 사과 안 먹는 거죠. 그죠? 배도 있고 뭐도 있고 많다 대체할게. 그러면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죠. 자, 아까 탄력성 얘기했죠. 이때도 제가 대체할 만한 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직관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느냐? 자, 다른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근데 대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된다는 거야. 당뇨병 환자가, 그죠? 이 주사 맞는 거 뭐죠? 인슐린. 인슐린 가격이 올라갔는데 다른 대체가 없어. 그럼 사야죠. 자, 그럼 대체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당뇨병 환자 인슐린의 가격 탄력성 매우 낮을 수밖에 없죠. 대체 효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값이 올라가요. 라면 대체적 꽤 많죠, 그죠? 예. 그래서 대체 효과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요, 그 다음에 탄력성 이런 개념들 다시 리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효과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원래 이 개념 자체가 수요, 이게 이제 유틸리티 펑션 미분해가지고 수요 함수가 나오게 다 물리학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물리학에서 소득 효과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산의 제약이 있잖아요. 예산의 제약이 있으니까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건 뒤에 생산 함수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일자리 다 없어진다? 그건 대체 효과만 본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규모의 효과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산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지만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기술이 진보하면 자본재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따라서 종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생산을 더 해요. 그걸 규모 효과라고 그러고, exactly 똑같은 효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고용이 안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죠? 4차 혁명이 일어나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지만 안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요, 이거 가르치실 때요, 소위 슬러츠키 이퀘이션 열심히, 저도 뭐 슬러츠키 이퀘이션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게 경제학 원론 교양 과목에서 전 이거 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펜제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죠? 자, 기펜제 example 들어달라 그러면 참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기펜제라는 게 뭐냐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부터 크고 열등자 등등 학생들 이거 외우고 이거 그래프 그리느라고 가장 중요한 본질, 대체 효과가 뭐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대체 효과에 대해서 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 효과도 있다. 근데 여기 너무 기펜제예요. 기펜제를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대로 다 생산에서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문제인데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이 경제학 교과서 집필한 분들. 자, 기업이 이윤 극대화한다. 이거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뭐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똑같고 말로 설명해도 똑같지만 다만 X 상품, Y 상품 대신에 캐피탈이냐 레이버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느냐 아니면은 생산량을 맥시마이즈 시키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도출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용어만 다르다는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애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작 교과서 재밌는 것도 하나는 이제 생산함수에 들어가면 기업 이론이 나오면 생산함수 챕터가 하나 나오고 그 챕터가 끝나면 비용함수 챕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들고 있는 생산함수의 이그샘플하고요 비용함수 이그샘플이 달라요. 참 재밌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생산함수대로 다 공부하고 비용함수 또 이런 것도 딴 건가 보다.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죠? 자, 퀀티티 10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100이 들어간다. 이 얘기하고요. 근데 코스트를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10개. 이거 그냥 이쪽을 퀀티티를 쓰고 이쪽을 코스트로 쓰느냐, 이쪽을 코스트로 쓰고 이쪽을 퀀티티로 쓰느냐. 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릴 때 뭐 수학 체증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 뭐 픽스드 코스트 넣어주고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다른 가정에서 도출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서로 다른 장에 배치해놨어. 그 다음에 example도 다르게 들어. 자, 그렇지 않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를 딱 앞에서 다 해주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요. 교수장. 근데 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시장의 이론은. 왜냐? 생산 요소 시장을 그 다음에 하는데요. 생산 요소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상품 시장하고 딱 대칭이에요. 그래서 경제 순환 모형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어만 다르다. 용어의 문제. 구분해야 되니까 다른 용어를 썼을 뿐이고 컨셉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계 편익, 마지널 베니핏을 나타내는 용어가 소비자 이론에서는 한계 효용, 상품 이론에서는 한계 수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계 효용의 비율을 한계 대출이라고 그러면은 동일한 개념의 한계 생산의 비율은 한계 대출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 구분하려고 기술자 집어넣은 거예요. 생산이니까 테크니컬이란 말 그냥 집어넣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요즘 교과서는 다 한글로 돼 있지만 우리 때는 다 이게 또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어렵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한계 편익, 이 한계 효용에 해당, 한계 생산에 해당되는 게 한계 생산물 가치, value marginal product. 기업의 한계 비용, 한계 요소 비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직 이론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상정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요. 그냥 간단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면요. 단위.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이거 학생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왜 갑자기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 됐어요? 이제까지 모든 교과서의 수요 곡선은 다 우하향했는데 왜 갑자기 수평선이 됩니까? 그리고 독점 기업으로 가면 다시 이게 우하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도 우하향합니다. 근데 이건 개별 기업이죠. 그죠? 개별 기업은 수평선이 돼요. 왜? 여기다 단위를 안 그려놔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 하고 표시하면 이건 단위가요. 100만 단위예요. 100만 단위.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단위가 몇 개냐면요. 그냥 한 개,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단위를 써놔. 그러니까 완전 경쟁 기업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가격이 딱 결정되고 나면은 이 가격 가지고 내가 한 개 팔 수도 있고 두 개 판다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단위가 1, 2, 3인데 뭐 시장 전체 단위가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500만 개예요. 근데 내가 한 개 팔 때 10개 팔았다고 가격이 안 바뀐다는 거죠. 단위 문제 꼭 설명해 줘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그래프에다가 단위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위를 넣어줘야지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독점 기업의 경우 추가로 상품 판매하려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가격 인하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경쟁 기업에서
가격 인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추가로 상품을 판매하려면은 독점 기업에서는 가격을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마지노 코스트보다 가격이 마지노 코스트보다 큰 거고, 따라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 규제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P가 MC보다 크다 말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뭐 시험 문제 내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내더라도 애들이 다 풀 수 있게 직관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그 사이에 독점적 경쟁, 과점등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이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컨셉만 설명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독점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 하냐면 나빠. 왜 나쁘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다 수요함수를 보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요함수 그려놓고 지금 했잖아요. 많은 학생이 형평성을 떠올려요. 독점 나빠. 지가 독점이니까 지 마음대로 돈 받아. 그렇지 않아요. 예. 독점이 나쁜 이유는 지금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효율성 측면에서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하는 퀀티티가 이 바람직한 퀀티티보다 작다. 이게 문제잖아요.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고, 독점의 피해를 막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QM을 Q스타로 가져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설명.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프로블럼 셋 내주면요, 우리 학생들 진짜 잘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곡선, 수평선, 우하향, 이건 이제 단위의 문제였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시장 원리 마지막 일반 균형인데요. 일반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 상태가 되느냐. 자, 이 경쟁 시장을 뜻한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 다 가르치고 나한테 끝내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 시장 만능주의자가 되고, 반드시 시장 실패 얘기해 줘야 되고요. 뭐 시장 실패는 이제 전통적으로 시장 지배력, 외부 효과, 공공재. 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시장 실패지만 요즘 와서 정부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이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시장 실패 요인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 여기서요,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인데 일반적으로 좋은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왜 앞에 일반적으로 해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아니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개입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개선할 수도 있다. 자, 이런 포인트는 꼭 잘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요. 공공재. 정부가 공급하는 재가 공공재, 민간이 공급하는 사유재? 아니죠. 자, 공공재라는 거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excludability하고 exhaustible 하냐 안 하냐, 전유성이 appropriate, 전유성이 있느냐 없느냐, 비배제 비전유성, 이게 공공재를 구분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도덕적 해이라 그러면 이게 부정직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죠? 예. 사람들의 행위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적극적 교육 규제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빈강의실에 불 안 끄고 나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불 안 끄고 나가면 벌금도 매기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주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본성을 바꾸겠다. 이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교양교육을 통해서. 그러나 실패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가격의 왜곡을 어떻게 시정할 거냐의 시스템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시간이 넘어갔는데 전기 요금이 나오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럼 불 열심히 끄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거 안 해도 열심히 끄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교육시키지 말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완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을 타게 되고 결국은 뭐 이거는 정말 사람의 문제야 뭐 이런 논의를 듣고 나면은 병작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가르쳤지 지금까지 이런 자괴감이 막 들어요. 두 번째 비대칭적 정보하고 불충분한 정보 이거 착각하는데 빅데이터 생기면은 이제 이런 문제 없어진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비대칭적 정보도 서로 정보가 달라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정보가 다르고 구인자 구직자 정보가 다른 겁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해요. 자기 이력서에 자기가 잘났다는 걸 충분히 써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대칭적 정보거든요. 이게 불충분한 정보는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건데 이걸 자꾸 빅데이터 문제로 해결한다, AI로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항상 개입해야 된다.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가 더 클 수 있다는 거. and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그 방법이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탄소 배출권 이건 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주 정리, 재산권 확립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개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설명해 줘라. 직관적으로 설명해 줘도 괜찮다.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해 줘라.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느냐? 그거는 교수자가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많은 걸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걸 잘 알면은 나머지 응용하는 능력은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 더더욱 그 복잡한 문제를 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현실의 이그젬플을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대학 다닐 때 미시경제학 배웠는데 직장 가니까 써먹을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되 일반성과 학술성을 훼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우리 저축을 많이 하면 잘 살게 되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얘기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학술성이 다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